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린이 생활 안전 교육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박중환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고 유형별 예방과 그 응급 처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어린이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중에서 추락과 화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달 단계별 주요 위해 유형을 보시면 전 연령에 걸쳐서 추락이 굉장히 흔하게 보이고요. 걸음마기 이후로는 미끄러짐과 넘어짐이 가장 흔한 주요 위해 유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락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어린 영아기에서 많이 보이게 되는 화상, 마지막으로는 이물질 삼킴, 흡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도별 추락사고 현황을 보시면 연간 한 4에서 5천 건 정도로 가장 다빈도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나 여러 가지 사고 유형 중에서도 영아기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락은 응급실 방문의 가장 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응급실을 내원하는 어린이들의 3분의 1 정도가 다쳐서 내원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추락을 이유로 주로 머리를 다쳐서 내원을 하게 됩니다. 주로 가정 내 가구, 주로 침실 가구가 되겠죠. 침대에서 낙상을 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정 밖에서는 놀이터 시설 등에서 낙상을 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가정 내에서 높지 않은 곳에서 낙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경미한 손상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머리뼈 골절이라든지 뇌출혈과 같은 굉장히 심한 손상으로 내원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나중에 장애를 계속 가진다든지 때로는 사망하는 케이스도 드물게 발생을 합니다. 추락을 예방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사고 유형에서는 보호자의 주의 관찰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도록 잘 교육을 해야 되겠고,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는지 주의 깊게 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생후 4개월경부터는 아이들이 뒤집기, 발달 단계상 뒤집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기 침대에 안전가드가 없게 되면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또는 쇄골골절과 같은 골절상을 입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가정 내에 트램펄린과 같은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낙상 위험 제품에는 안전 그물망이라든지 바닥 매트와 같은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모차, 카시트를 이용을 할 때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유모차에서 떨어진다든지 또는 카시트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문을 열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면서 심한 머리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보통 목말 태운다든지 아이를 높은 곳으로 이렇게 던져서 받는 비행기 태우기와 같은 놀이 등을 하면서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곳에서 낙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머리뼈라든지 얼굴뼈라든지 뇌출혈과 같은 심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놀이를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되겠고,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대부분은 경미한 머리 손상이지만 응급실에 가서 검사가 필요하거나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의식이 처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가 평소와 같지 않게 계속 불안초조해하면서 많이 운다든지, 또는 평소와 다르게 너무 자는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또는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든지, 또는 어떤 자극이나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느리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머리 안에 뇌출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처지거나 정신 상태의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응급실에 가서 머리 CT라든지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 혹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마에 난 혹은 대개는 괜찮습니다. 대개는 괜찮지만 머리 뒤통수라든지 정수리라든지 머리 옆쪽에 크게 난 혹, 그리고 특히나
혹이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는 혹 같은 경우에는 머리뼈 골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눈 주위나 또는 귀 뒤에 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코를 부딪히지 않았는데 코피가 나거나 또는 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 기저부에, 뇌 아래쪽에 골절이 있으면서 피가 새어나오면서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는 코나 귀에서 맑은 액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뇌 기저부에 골절이 있으면서 뇌 척수액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실을 내원하셔야 되겠습니다. 8개월 여자아이가 40cm 높이에서 낙상을 했는데요. 사실 높지 않은 높이이긴 한데 이렇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눈 주변에 멍이 있고 귀 뒤에 멍이 있어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역시나 검사를 했더니 CT 상에서 머리뼈가 여러 군데 부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출혈이 이제 밖으로 새어 나오면서 이런 증상이 발생했던 거죠. 아이가 낙상한 이후에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추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경미한 손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m 미만의 높이에서 추락을 했고 의식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머리에 혹이 나지 않았고 특별한 증상 없이 평소 모습과 차이가 없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상 당시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48시간 동안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초기에는 만약에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출혈일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출혈이 점차 양이 쌓이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48시간 동안은 주의 깊게 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입니다. 화상 같은 경우는 낙상에 비해서 흔하진 않지만 그 예방과 대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온 물질에 의한 손상의 경우에 연간 한 500에서 70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좀 감소 추세이긴 합니다. 화상 사고는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 명아기와 걸음마기에서 주로 이제 발생을 많이 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주방 가전이나 이런 집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이제 열탕 화상이 가장 흔한 종류의 화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밥솥에 의한 증기 화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증기 화상의 경우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고 그리고 영아 같은 경우에는 화상을 입은 이후에 바로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손을 계속 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깊은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상처가 깊어서 이제 흉이 지고 그다음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전기 밥솥을 아이의 손이 닿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상을 단계에 따라서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도 화상은 이제 물집이 없이 그냥 빨갛게 변하고 따끔따끔한 통증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는 사실 초기에 찬물로 식혀주는 정도만 해도 병원 진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2도 화상부터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셔야 되겠고요. 2도는 물집이 있는 화상이 되겠고 통증이 꽤 심합니다. 3도 화상은 피부의 모든 층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아예 흰색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검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상을 예방하려면 일단 전기압력 밥솥, 커피포트 같은 고온 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것에 보관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도꼭지나 샤워기는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어른의 손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아이의 몸에 대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프라이팬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손잡이를 안쪽으로 돌려서 사용하셔야지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혼자서 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어떤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기름이나 그런 끓는 물을 이제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쪽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정수기의 온수는 잠금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는 안전기준을 통과한 전열기구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화상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뜨거운 물에 젖은 옷은 빨리 제거를 하시고, 반지나 팔찌 등이 있으면 먼저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화상이 진행하면서 이제 화상 부위가 부어오르게 되면 반지나 팔찌 등이 그 화상 부위를 죄어오면서 혈류가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화상 부위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화상의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흐르는 시원한 수돗물로 20분 정도는 화상 부위를 잘 식혀주는 겁니다. 이걸 가장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식혀주는 이유는 통증도 경감이 되고, 그리고 화상으로 인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하면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화상을 입게 되면 차가운 수돗물로 식혀 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린 소아에서 화상 부위가 넓은 경우에 찬물에 식히는 과정에서 아이가 저체온증에 빠져서 또는 아이가 굉장히 부들부들 떠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식히시면 안 되겠고, 잠깐 쉬어서 아이가 좀 괜찮은지 확인하고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화상 부위를 식히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 화상 부위를 식힌 이후에는 찬물에 적신 거즈나 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덮은 다음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상의 응급처치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얼음이나 얼음물과 같이 너무 차가운 것을 화상 부위에 직접 대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제 화상 부위에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서 혈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가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연고나 파우더 등을 바르고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아이의 화상 정도를 파악하고 손상 정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히는 정도, 찬물에 식히는 정도 응급처치만 하시고 병원을 방문해 주는 것이 아이의 치료에 있어서, 병원 이후의 치료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소주나 된장 같은 것들 이제 민간요법으로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물집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화상 부위에 옷이 달라붙어서 무리하게 벗기는 과정에서 이제 화상 부위 조직의 손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달라붙어 있다면 그 주변부만 가위로 잘라서 제거를 하시고 찬물에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화상 전문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화염이나 증기, 기름, 화학물질, 고압 전기에 의한 화상일 경우에는 화상의 깊이도 굉장히 깊고 또 그 원인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는 그런 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상 부위가 넓은 경우에도 그런 화상에 대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수액이라든지 그런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들을 전문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야겠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초기 처치가 잘 되지 않으면 이제 미용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겠고, 손이나 발, 음부, 주요 관절에 화상을 입게 되면 초기에 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후에 흉이 지고, 그러면서 관절 부에 구축이 생긴다든지 손이나 발에 그런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위의 화상은 화상 전문 병원에서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흡입 손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이가 괜찮아 보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그런 추가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고요. 어린이 생활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심한 경우에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는 이물질 삼킴 흡인 사고에 대해서 그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물질 삼킴 흡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500에서 2,00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호기심이 많고 손에 잡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입으로 가져가는 이런 거름마기와 유아기 아이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9개월 여자아이고요.
일주일 전에 발생한 기침과 쌕쌕거림으로 왔습니다. 병력을 물어봤을 때 일주일 전에 집에서 트램폴린 타던 중에 떨어지고 난 이후 갑자기 심하게 울고 기침과 간헐적인 쌕쌕거림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 증상이 지속이 되어서 왔습니다. 엑스레이와 CT를 찍었더니 좌측 기관지에 이물질이 발견이 됐고요. 기관지 내시경을 했을 때 이런 땅콩 조각이 이제 좌측 기관지에서 발견이 돼서 제거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4살 남자아이고요. 아몬드 먹은 이후에 이제 질식으로 왔습니다. 역시 건강하던 아이고 아몬드 먹으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에 엄마가 아이를 안아서 올렸고 갑자기 숨쉬기 힘들어하고 의식이 처졌습니다. 그래서 등을 두드리고 아이를 거꾸로 잡아서 올려보고 했으나 소용이 없어서 119에 신고를 했고요. 구급대원이 하임리 술기를 시도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고 제 응급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아이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응급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황이었고 2차례 심정지가 발생해서 심폐소생술 이후에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해서 수술방에서 아몬드를 제거를 했는데요. 결국 아이는 그 사이에 그런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미 뇌사 상태로 확인이 되었고 이후 뇌사 판정 이후에 사망했던 케이스가 됩니다. 또한 3살 여자아이도 이제 포도를 먹은 이후에 질식이 됐었고요. 엄마가 이제 간식으로 줬는데 아이가 뛰어놀다가 갑자기 이제 질식이 됐고 엄마가 119 신고했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후두경으로 포도를 제거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던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만약에 보호자가 포도를 잘게 잘라서 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되겠죠. 이처럼 아이들의 이물질 삼킴, 흡인 사고는 정말 찰나의 순간에 발생을 하게 되고 보호자가 목격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심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기도의 폐색을 유발을 해서 그런 합병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이물은 주로 1세에서 3세 소아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주로 음식이나 또는 이제 장난감 등이 기도로 넘어가서 기도 폐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땅콩,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 그리고 포도 또는 방울토마토처럼 이제 표면이 미끄럽고 동그란 그런 음식들. 문제는 이제 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찰나의 순간에 발생을 하게 되고 보호자가 24시간 아이를 눈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 이물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기도 이물을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갑자기 아이가 캑캑거리거나 기침을 갑자기 하거나 쌕쌕거림,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또는 감기인 줄 알고 기침, 쌕쌕거림 계속 치료를 받아왔는데 전혀 호전이 없고 계속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혹시 기도로 이물질이 넘어가지 않았는지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질식을 유발하는 위험 물질에는 음식으로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땅콩, 아몬드, 견과류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알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꽤 크고 기도의 완전 폐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겠고요. 그리고 음식 외의 물질로는 이제 작은 장난감이 가장 흔하겠고요. 그 외에도 동전, 단추, 풍선, 그다음에 작은 머리핀이라든지 펜뚜껑, 버튼 배터리, 자석 등의 물질이 질식 위험 물질이 되겠습니다. 질식을 예방하려면 4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견과류는 절대 주지 마시고 포도, 방울토마토 등의 음식물은 반드시 잘게 잘라서 먹이시고 그 아이들은 입안에 음식물을 넣은 상태로 눕거나 뛰어놀거나 웃거나 여러 가지 정신없이 막 움직이기 마련인데요. 절대 이제 음식물을 입안에 넣은 상태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찰나의 순간에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 외의 물질로는 작은 장난감이 가장 흔한 질식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작은 장난감이라든지 작게 분리되는 장난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식은 앞선 케이스들에서 보셨겠지만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음식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도에 이물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일단 입안을 들여다보고
쉽게 꺼낼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호흡이 가능하지만 아이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 호흡이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불완전 폐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막 기침을 할 텐데 기침을 계속하도록 유도하시고 빠르게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물을 빼내기 위해서 선체로 등을 막 두드리게 되면 이물이 더 안으로 밀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등을 두드리는 행위는 선체로 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아이가 숨이 막혀하고 양손으로 목을 감싸지고 아이가 새파랗게 질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불완전 폐쇄가 아닌 기도를 완전히 막은 완전 폐쇄로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빨리 연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 의식이 있다라고 하면 뒤에 소개해드릴 기도 폐쇄 시에 응급처치를 시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의식이 없어지면 이제 심정지 상황에 준해서 인공호흡을 하고 흉부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영아 기도 폐쇄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아이가 새파랗게 질리고 호흡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의식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응급처치를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팔뚝위에 올리시고요. 한쪽 손으로 아이의 머리와 목을 고정을 해주시고 아이의 얼굴이 아래로 향하도록 뒤집어서 턱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손바닥으로 하나의 날개뼈 사이의 등을 5번 쿵쿵쿵 이렇게 세게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이를 이제 반대로 돌려서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의 바로 아래 지점을 두 손가락, 엄지와 검지 또는 검지와 약지를 이용을 해서 5번 강하게 압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입안에 이물질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확인이 되면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처럼 5번 등을 두드리고 5번 가슴 압박을 하는 응급처치를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심정지에 준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살 여자아이가 1시간 전에 동전을 삼켰습니다. 동전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캑캑거리고 토하려고 해서 응급실에 왔고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동전이 식도에 걸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내시경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물질을 삼키는 것은 18에서 48개월의 아주 어린 소아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일단 식도를 통과해서 위장에 도달한 이물은 대부분은 문제없이 이제 대변으로 체외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위장에 있더라도 내시경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복통이나 구토 등의 이제 소화기 증상이 있거나 또는 날카롭거나 울퉁불퉁한 이물이거나 또는 2.5cm 이상으로 넓거나 6cm 이상으로 긴 이물인 경우에는 위장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장에 있다 하더라도 내시경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개월 남자아이고요. 단추형 전지를 삼켰습니다. 삼킨 즉시 내원을 해서 빠르게 내시경을 했는데요. 제거를 하고 봤더니 식도 점막의 궤양, 출혈 등이 확인이 됐고 5일 뒤에는 그런 화상이 진행이 되면서 궤양이 굉장히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이제 식도가 계속 좁아진 상황, 또 장애가 남겨져 있는 상황으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단추형 전지, 버튼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이 단추형 전지는 전기로 인한 부식성 손상을 굉장히 빠르게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물질이 되겠습니다.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 내에 이런 단추형 전지가 걸려 있는 상황은 정말 초응급 상황이 되겠고요. 대개는 2시간이 지나면 벌써 이제 식도가 한마디로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시간 안에는 식도에 구멍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되면 응급 수술을 해야 되고 대개는 장애를 남기게 됩니다. 22개월 남자아이고요. 복통과 구토로 왔습니다. 일단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렇게 자석이 한 10개 정도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내시경을 해서 5개 정도를 제거를 했는데 이벽에 괴사가 있었고 12지장으로 이제 누공이 이미 생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5개 남아있는 자석을 확인하고 결국 수술로
남은 5개의 자석을 제거했던 케이스입니다. 자석을 2개 이상 삼키게 되면 그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장이 끼게 되면 그 장에 허열과 괴사가 발생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해서 굉장히 알록달록한 자석을 아이들이 많이 갖고 노는데 굉장히 자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삼키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22개월 여자아이고요. 2일 전 시작된 구토로 왔습니다. 3일 전 밤에 수정토를 가지고 놀았다고 했고요. 결국 영상검사에서 장폐색 소견이 보여서 응급수술을 했는데 수술장에서 봤더니 이제 장 내부에 이렇게 커져 있는 수정토를 확인을 하고 제거를 한 이후에 장을 잘라서 다시 붙였습니다. 고흡수성 폴리머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이제 팽창할 수 있습니다. 대개 부피가 200배까지도 팽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정토를 아이가 삼키게 되면 처음엔 굉장히 작은 수정토라서 삼키는 데는 정말 수월하게 삼켰다가 나중에 장을 지나면서 장 내부에 있는 그런 수분들을 계속 흡수를 하면서 커져서 결국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물질 삼킴을 예방하려면 아이가 삼킬 수 있는 동전, 작은 장난감, 자석 등의 위험 물질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미리 치워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중에서 단추형 전지, 버튼 배터리는 삼켰을 시에 전기로 인한 부식성 손상이 굉장히 빨리 진행돼서 매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 혹시나 아이가 삼켰다고 한다면 즉시 응급실에 방문을 해서 제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토는 체내에서 굉장히 부피가 커지면서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지고 놀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어린 영유아에서 갑자기 복통이나 구토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혹시 삼켰을 만한 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이후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병원에서의 진료가 더 수월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의 내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사고 유형별 예방과 응급처치를 잘 숙지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다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